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한동대학교 창업지원단 인후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대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한동대학교 2022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하나로 열리고 있는 보시는 것처럼 실험실 창업 인후랩 비즈 포럼 시간입니다. 지난달 5월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대학의 실험실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대학은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올해로 3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에서 20개 대학만 수행 중이고요. 오늘 이 비즈 포럼은 이러한 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창업 유관기관 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포럼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도 유튜브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 가톨릭 한동대학교 인후랩 지원센터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벤처기업의 사업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주식회사 이오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진혜경 교수님입니다. 자리로 모시고 제2회 포럼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저희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창업을 시작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경쟁자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쟁력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자를 하면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에쿠스랑 모닝이랑 경쟁자일까요? 같은 빠방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자, 얘네 경쟁자인가요? 지금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그렇죠? 네. 경쟁자가 아니죠. 그 왜 아니죠? 라는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고객이 틀리죠. 에쿠스를 타는 고객이랑 모닝을 타는 고객이 틀리죠. 즉, 나의 경쟁자를 분석할 때는 고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고객을 같이 나눠 쓴다고 하면 경쟁자죠. 자, 지금 우리 오늘 그 리조트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리조트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명확하게 나왔어요. 왜 국내 그 리조트가 갑자기 풀이 됐죠? 예전에는 그 좀 평일에는 이용 가격이 좀 낮거나 객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객실이 거의 없죠. 왜 이쪽으로 다 몰렸을까요? 그렇죠. 해외 못 나가죠? 네, 해외 여행을 못 가는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오죠. 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또 풀려버린다? 그럼 우리가 또 나가겠죠? 자, 그럼 여기가 살짝 비겠죠. 그래서 경쟁자는 이제는 꼭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또는 이제 군이 틀려도 즉 고객을 같이 쓰거나 또는 고객을 나눠 쓰거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제가 어떤 그 A라는 기업이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마케팅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저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뭐 프로모션 활동에서 1+1도 하고 세일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옆에 기업이 매출의 영향을 받으면 저랑 경쟁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경쟁자가 아니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나의 경쟁자를 명확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나와요. 고객이
우리가 이제 경쟁자라는 개념은 명확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고객한테 뭔가 맞춰줘야 돼. 그리고 우리 제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고객의 욕구와 필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벤처기업한테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욕구는 영어로 want라고 씁니다. 그리고 필요는 영어로 needs라고 써요. 그죠? 자, 원하는 거예요. want 뭐예요? 갖고 싶은 거죠? 즉, 한강이 보이는 100평대 아파트. 되게 갖고 싶죠? 스포츠카, 뭐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자, 이런 게 want예요. 자, 그럼 needs는 뭐예요? 치약, 샴푸, 비누, 우유, 뭐 이런 것들이 needs 상품. 지금 제가 그 비율을 딱 불러드렸는데, 원추 상품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비싸죠. 그래요. 비싸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니즈 상품 치약 하나에 20만원, 30만원 사실래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 3,000원짜리 치약 사도 충분하죠. 자, 그래서 니즈 상품은요, 가격이 싸면 쌀수록 또는 프로모션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팔려요. 즉, 원 플러스 원. 만약에 제가 팬틴을 써요. 샴푸를.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간 거예요. 샴푸가 떨어져서. 그래서 갔더니 오늘 엘라스틴이 3 플러스 1이에요. 또는 1 플러스 3이에요. 자, 이렇게 행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는 엘라 땡땡이 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이 굉장히 간사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행사를 많이 하려면 일단 가격이 내려가야 되죠? 가격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죠.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처럼 작은 기업한테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공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되어 있다면 니즈 상품을 개발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원츠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이템을 살짝 듣고 아직 준비 단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은 수정할 기회가 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원츠를 개발합니다. 자, 그리고 원츠 한번 볼게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도 한정판 이렇게 가격이 앞에 명칭이 붙으면 어때요? 되게 사고 싶죠. 그리고 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이 좀 녹화돼가지고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예니까, 그쵸? 예니까. 제가 루이비통 가방 1,000만원짜리 한정판 2개를 딱 만들었어요. 딱 2개예요. 하나는 우리 강릉 5일장에서 하나 팔 거고요. 하나는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팔 거예요. 어떤 거 사실래요? 어떤 거 사고 싶어요? 그렇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사고 싶죠. 자, 그래서 이 원츠 제품은요, 파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자들이 대부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마켓에 다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원츠 상품인데 불구하고 오픈마켓에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자, 즉 내가 창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상품의 질, 그죠? 원츠를 개발할 건지 니즈를 개발할 건지. 또 하나, 장소, 어디다가 팔 건지. 그리고 수량은 몇 개를 할 건지. 가격은 얼마를 할 건지. 이제 저랑 친한 이제 공예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이제 은으로 공예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중국에 가신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 항아리 하나를 들고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고 기다리고 있죠. 이제 고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500만 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원가가 200이었대요. 그래서 50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더래요. 또 이제 다음 고객이 와서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아까 500이라서 너무 비싼가? 하고 이제 400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휙 가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200이니까 300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고객이 또 온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300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휙 가더래요. 근데 200에 팔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나랑 맞지 않구나 하고 이제 철수를 1년 만에 준비를 하십니다. 1년 동안에 이제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낫지 않다, 철수해야지, 딱 이런 시점에 또 누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격을 더 낮춰도 안 사니까,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이요. 이렇게 그냥 불렀대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랬더니 완판을 하고 오셨죠. 그래서 중국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중국에서 팔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었을 때는 안 팔렸는데 왜 5천만 원이었을 때는 팔렸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순은이라면 최소한의 가격이 1000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고객이. 그런데 우리가 싸게 500으로 낮췄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저게 뭔가 섞었을 것이다. 순은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무조건 낮출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쟁력을 하나씩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경쟁력을 설명할 때 이제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모닝과 에쿠스는 경쟁자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나이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나이키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나이키의 경쟁자. 고맙습니다. 네, 아디다스예요. 자, 그럼 반대로 아디다스의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나이키예요. 자, 이 둘은 경쟁자예요. 그죠? 누가 뭐래도 경쟁자예요. 자, 그런데 시장의 1등은 누구예요? 그죠? 나이키죠. 자, 그럼 시장의 2등인 아디다스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할인 행사, 그리고 1+1, 이런 프로모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 1등을 하죠. 그래서 실제 아디다스가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1등을 했겠죠. 근데 1등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1등을 하긴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그렇죠. 마케팅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을 썼죠. 그러니까 오히려 순매출은 떨어졌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둘 다 어차피 시장의 1등은 나이키, 시장의 2등은 아디다스니까 우리 그냥 조금 자제합시다 하고 이제 광고를 좀 줄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나이키가 휘청거리는 일이 발생해요. 왜요?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어떤 경쟁자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퓨마. 이제 퓨마도 들어가고 뉴발란스도 들어오고 우리 필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어요. 전혀 다른 경쟁자가 들어오죠. 이 아이 누구예요? 닌텐도예요. 맞아요. 닌텐도예요. 자, 그럼 왜 닌텐도가 경쟁자가 됐을까요? 자,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이키는요, 여러분 기억나요? 조던화로 시작을 했죠. 뭐예요? 농구화예요, 농구화. 운동하잖아요. 즉, 운동을 해야지만 운동화가 닳지요. 또, 농구를 해야지만 뭐예요? 운동복이 필요해요. 농구공을 담을 가방이 필요해요. 모자가 필요해요. 이런 모든 운동 제품이 필요한데, 닌텐도가 들어오면서 게임하느냐고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화가 필요 없고, 옷이 필요 없고, 가방이 필요 없어진 거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왔어요. 자, 이때 이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디다스죠. 왜? 시장의 1등 나이키, 시장의 2등 아디다스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3등으로 밀려났지요. 자, 이때부터 이제 아디다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고민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인건비예요. 이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디에 가서 그 공장을 세웠냐면요. 제가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왔어요. 그죠? 각각의 지역들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 나라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죠? 내 나라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갔는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관리가 더 안 되죠. 왜냐면 공장도 외국에 있고, 근로자도 외국에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어디로 들어오게 하자? 우리나라로 다시 갖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자국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죠. 자, 그럼 이 인건비를 줄여보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물이 뭐예요? 얘 뭐예요? 그렇죠. 기계가 아니라 팔이에요, 팔. 로봇 팔이에요. 자, 즉, 이 로봇 팔 한 대가요, 600명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팔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대략 그냥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6,000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6,000명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00명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건물만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6,000명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그냥 이 한 층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죠. 즉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었던 기술이 뭐냐면요. AI, 즉 로봇 팔. 600명의 일을 하는. 자, 그럼 이 팔들이 뭔가 오리고 막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리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뭐예요? 3D 프린팅 기술로 운동화를 만듭니다. 이때 신소재가 나오죠. 그래서 소재로 운동화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스피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근데 얘가 지금은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 획기적인 거를 개발했는데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운동화 한번 봐봐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천, 가죽, 메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소재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소재의 다양성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떠나가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AI, 3D 프린팅 기술은 이만큼 와 있지만 신소재 기술은 이만큼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소재 개발, 그쵸? 소재 파트가 아예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를 했죠. 자, 이제 아디다스는 경쟁자가 누굴까요? 여전히 나이키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왜? 로봇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제 로봇 회사랑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장의 경쟁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준비할 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 기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제품에 이 기술이 현재 상용되고 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자를 얘기할 때 코카콜라랑 펩시콜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코카콜라랑 펩시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필터 확인하시고 영상을 한 8분 정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펩시맨이란 캐릭터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요거를 패러디해서 나온 게 개콘의 수다맨이 있고 클래시 애니로 졸라맨이 있습니다. 요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슬슬 한 올씩 빠지고 계실 텐데 펩시 광고 중에는 코카콜라를 디스하는 것도 많아요. 뭐 코카콜라 직원이 몰래 펩시를 먹는 광고도 있고요. 꼬마애가 펩시를 먹고 싶은데 키가 안 닿으니까 코카콜라를 뽑아서 받침대로 쓰는 광고도 있어요. 이게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관계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카콜라랑 펩시예요. 둘이 경쟁한 기간만 100년이 넘거든. 한국에서도 코카콜라냐 펩시냐 말이 많은데 맛은 코카콜라가 탄산이 더 세고 펩시가 조금 더 달다는 평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단가는 펩시가 더 싸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는 펩시를 더 많이 쓰죠. 최근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발견이 됐어요. 해방 직후라는데 이게 선비이겠죠. 이분이 지금 마시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역시 원조는 원조인가 싶은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놀랐던 게 코카콜라 전용 자판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그냥 자판기가 아니에요. 입맛대로 조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는 성분을 먼저 골라요. 뭐 기본 콜라인 클래식 말고도 다이어트, 라이트, 제로, 카페인 프리 이런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을 고르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억도 안 나. 뭐 바닐라, 체리, 레몬, 오렌지, 생강, 커피. 바닐라, 생강, 커피는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어쨌든 이 콜라의 고향은 자판기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코카콜라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이 뜨기 전에는 코카콜라가 브랜드가치 1위를 계속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 콜라는 99%가 설탕물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1%에서 코카콜라와 펩시로 갈리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은 맛의 차이로 승패가 난다고 보지 않고 역사나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차이를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은 코카콜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코카콜라를 넘어서기 위해서 펩시가 얼마나 애를 썼고 결국에 누가 이겼는지 이거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음료가 있어요. 바로 홍차와 커피죠. 영국 너네 홍차 우린 이제 안 마신다. 우리는 커피라는 대체제로 넘어갈 것이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성장해온 역사에서는 코카콜라가 상징적인 음료가 돼요. 처음 콜라가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자, 와인, 코카인, 카페인이 있어요. 먼저 와인은 술이죠. 알코올이에요. 코카인은 마약이에요. 카페인도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고요. 근데 이 세 개를 섞으면 뭐가 되냐? 130년 전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냥 다른 국물이었어요. 이름도 달랐어요.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이게 코카콜라의 원형이 되는 국물인데 어쨌든 미량이긴 해도 마약 성분이 섞여 있고 알코올에 카페인까지 들어갔어요. 야, 이거 다 중독성 물질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 팔았다가는 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당시엔 이거를 또 몸에 좋은 약이라고 팔았어요. 개발한 사람도 약사고 파는 것도 약국이야. 실제 효과는 대충 자양강장제 정도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바카스나 레드불 같은 거죠. 근데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를 했어요. 두통이나 소화 불량, 발기부전에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 세 개를 어떻게 약 하나로 해결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먹혔어요. 이런 약들이 넘치던 시절이에요. 시대상 자체가 그랬습니다. 있지도 않은 효능을 허위로 홍보하는 약팔이 능력이 중요하던 시대였어요. 이런 약들이 처음에는 주로 남부에서 나왔는데 당시 남부는 농업지대라서 도시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었어요. 아프면 약국에서 이런 가짜 약을 사다 먹으면서 버티는 거야. 사실상 민간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거죠. 닥터페퍼 아시죠? 호불호 음료 7대당에 들어가는 놈인데 미국에선 이게 펩시 다음으로 잘 나가요. 이것도 이름에 닥터가 들어가죠. 약사가 개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펩시도 시작은 소화제였어요. 이름도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서 따온 거고. 자, 어쨌든 프렌치 와인 코카가 콜라의 원형인데 이게 언제 진짜 콜라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미국의 금주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술을 팔지도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와인을 빼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뭘 집어넣냐? 보니까 탄산수가 있더라는 거죠. 넣어보니까 맛이 시원하다 이거야. 다음으로 코카인이 맛이 굉장히 쓰다고 해요. 이거를 눌러준다고 설탕을 들이부어요.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지금 콜라랑은 많이 달라요. 아직은 코카인도 섞여 있고 카페인도 가득할 때라서. 자, 프렌치 와인 코카는 약국에서 팔았죠. 그러면 코카콜라는 처음에 어디서 팔았냐? 탄산음료 매장이라는 데서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병이나 캔에 담아서 파는 게 없어가지고 매장을 직접 가서 컵에 따라 줘야 먹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카페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탄산음료 매장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는 드럭스토어라는 게 흔하거든요. 이게 마트 같은 건데 꼭 약국이 딸려 있어요. 드럭이 약이잖아요. 생필품을 파는 마트에 약국이 딸려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약이 거의 생필품처럼 취급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드럭스토어에서 장을 보다 보면 목을 좀 축이면서 쉴 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드럭스토어 안에 탄산음료 매장이 딸려 있었어요. 요즘도 대형마트 안에 카페가 있죠. 지금 우리야 동네 편의점만 가도 콜라가 있어요. 캔에 담겨있다 보니까 어디에든 쉽게 유통이 되는데 그때는 진짜 매장을 가야만 먹을 수 있던 거지.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본사로 찾아가요. 찾아간 이 두 사람이 직업이 변호사예요. 사업을 하고 싶었나봐. 본사에다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이거 매장에서만 팔지 말고 병에다가 한번 담아서 팔아보시죠. 대충 생맥주만 따라주지 말고 병맥주도 팔자 이거예요. 이거를 보틀링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틀이 병이잖아요. 이때부터 콜라를 병에 담아서 판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매장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거잖아. 이제 매장이 없는 시골에도 병콜라가 유통이 되고 가정에서도 냉장고에 쌓아두고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후로도 수많은 보틀링 업체들이 생기면서 코카콜라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냥 병에 담아
담았을 뿐인데 시장이 커졌어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었어요. 보틀링 업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업체마다 병 모양이 다 다른 거야. 이러면 짝퉁을 만들기도 쉽겠죠. 뭐가 진품인지 알 길이 없잖아. 짝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뭐 코카콜라, 고가콜라, 저가콜라 이런 애들이 나와도 진품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병 모양을 통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탄생을 합니다. 아 맞다, 그 얘기를 안 할 뻔했네. 아까 와인에서 음료로 넘어오긴 했지만 아직 코카인이 안 빠졌다고 했죠. 이게 어느 시점에는 빠졌을 거 아니야. 안 그럼 우리가 지금 약을 하는 건데, 앞에서 미국에 가짜 약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뒤집어 까엎는 시기가 결국엔 와요. 코카콜라도 약에서 음료로 종목을 변경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효가 있다고 애매하게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 약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주요 고객층을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럼 이 고집이 언제 꺾이냐? 전쟁이 터져요. 미국이랑 스페인이랑. 전쟁에는 돈이 들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그 중에서도 의약품에 인지세를 부과했어요. 이때 코카콜라도 약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금을 안 내려면 음료수라고 인정을 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약인지 음료수인지 애매한 다중인격을 버리고 음료수라는 하나의 인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코카인도 빼고 카페인 함량도 줄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콜라, 순수 그 자체의 설탕물이 됩니다. 자, 어쨌든 보틀링 덕분에 콜라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고 누구든 콜라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구할 수 있는 거랑 사고 싶은 건 다른 문제잖아. 살 수는 있지만 굳이 사고 싶진 않은 사람들까지 사게 만든다면 콜라가 더 많이 팔리겠죠. 어떻게 사게 만드냐? 광고를 하는 거죠. 이미 물리적으로는 충분한 시장을 확보했으니까 심리적으로 소비자를 늘리는 단계로 갑니다. 대량 생산과 함께 광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오너가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봤어요. 이게 다 똑같은 설탕물들인데 제품으로 차별화가 되겠냐? 차별화를 할 거면 광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광고에 몰빵을 해요. 광고가 붙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다가 광고를 붙였어요. 뭐 펜, 장난감, 카드, 전차 가리지 않고 로고 박을 공간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좀 소박한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가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PC는 물론이고 TV도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 쿠폰도 엄청 뿌렸어요. 공짜니까 일단 먹어볼 거 아니야. 먹어보니까 먹을만 했을 거고. 태생이 약팔이잖아요. 제품보단 광고가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광고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던 시대상을 생각하면 적응을 잘 한 거죠. 그리고 또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콜라 매출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더울 때 많이 마시겠죠. 겨울에도 매출을 올려보자고 해서 광고에 산타를 넣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의 이미지가 이때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예요. 전에는 나라마다 산타 이미지가 달랐대요. 말고도 곰도 유명하죠. 보다시피 가짜 약이며 금주법이며 전쟁, 대량 생산, 광고의 시대, 이런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코카콜라가 적응을 제일 잘했고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들 하는 건데, 자, 이런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100년을 넘게 도전을 한 전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펩시였겠죠. 코카콜라보다 12년이나 늦게 출발했어요. 그만큼 처음엔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코카콜라는 자리라도 잡아놨으니까 위기들이 와도 어떻게든 견뎌내는데 펩시는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어. 한 번은 1차 세계대전을 겪어요. 군대에 보급할 설탕도 부족하니까 기업들은 설탕을 좀 아껴 쓰시오 해서 정부가 설탕의 할당량을 만들었어요. 어느 선 이상은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콜라는 원료가 설탕이잖아. 설탕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구한다고 해도 설탕이 귀하니까 금값이에요. 거기다 군자금 필요하다고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요. 특히 결정타를 맞은 게 뭐냐면 설탕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재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네. 설탕이 다시 시중에 풀리네. 가격이 폭락하네. 사재기 해둔 게 이게 지금 금가루에서 똥가루가 됐어요. 이걸 가만히 있어봐. 손해가 1, 10, 100, 1000, 10만. 그래서 권총이 어디더라? 유언장을 쓰고 고민을 하다가 경쟁사인 코카콜라한테 한번 연락을 해봅니다. 우리 회사 좀 사가라고. 이때 코카콜라가 거절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샀으면은 지금 독점일 거 아니야? 왜 안 샀냐 말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도 상황이 안 좋았거든. 아니 전쟁은 뭐 펩시만 겪었습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설탕 사재기했다가 망했어요.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사장이 잘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요 지금? 그래서 대신에 펩시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때 주인이 바뀌고 다시 10년을 버팁니다. 야, 어떻게 그래도 살았다.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아. 전쟁 다음에는 대공황이 터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아작이 났던 시기예요.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했어요. 당연히 펩시도 버티기가 힘들었겠죠. 한 번 더 코카콜라한테 연락을 합니다. 지금 빨리 우리 회사 가져가라고. 지금 사가시면 거절하고. 근데 역시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죠.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해서 이때 펩시콜라가 과감한 수를 줍니다. 바로 반값 정책이죠. 정확히는 양을 2배로 늘렸어요. 지금도 펩시가 1+1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대공황을 보내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싼 거를 또 좋아할 때야. 가격 경쟁력이 진짜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펩시가 치고 올라오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3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펩시는 5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해요. 비유가 아니고 진짜로 공격을 해요. 코카콜라를 저격을 많이 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줬잖아요. 나쁜 새끼들. 특히 60년대부터는 펩시 세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코카콜라는 낡고 진부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우리 펩시는 젊고 신나고 에너지가 넘친다. 젊은이 여러분들이 바로 펩시 제네레이션이다. 대충 펩시를 마시면 젊은이고 인싸다 이거죠.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어요. 광고라는 게 제품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감성을 건드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간파했던 광고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고요. 당시 펩시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존 스컬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케팅의 신이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모셔올 정도였다고. 재밌는 게 이분이 나중에 잡스를 쫓아내죠.
잡스가 만든 애플에서. 이 양반이 한 마케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펩시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랑 펩시를 마시게 했더니 사람들이 펩시를 더 맛있다고 말하더라. 이 내용을 TV 광고로 내보냈어요. 이게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때부터 펩시 매출이 또 많이 올라요. 마케팅계의 전설로 남은 사건인데 그 후로도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요. 80년대에는 마이클 잭슨을 모델로 해서 굉장히 힙한 감성 광고로 성과를 냈고요. 촬영 중에 마이클 잭슨이 화상을 입으면서 백반증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쭉 현상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리막길을 걸어요. 마케팅들이 큰 호응들을 못 끌었거든. 그렇게 코카콜라랑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요. 펩시가 정말 오랫동안 코카콜라를 때리면서 왔는데 네가 아무리 단단해도 때리면 언젠간 죽겠지. 100년을 때리는데 설마 네가 안 죽을까? 근데 안 죽었죠. 오히려 때리다가 펩시가 지쳤어요. 펩시가 결국에는 이 오랜 폭력을 멈추게 됩니다. 예이씨 혼자 다 헤쳐먹으라 테이씨. 그리고 집에 가서 우울한 마음에 거울을 봐요. 뭐지? 몸이 굉장히 벌크업이 돼 있네. 열심히 때리는 동안에 근육이 많이 붙었어요. 가만있어 봐. 내가 이렇게 덩치가 커졌는데 설탕물 따위에 집착할 필요가 있었나? 펩시가 다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요. 굶주린 늑대 마냥 개걸스럽게. 먼저 스포츠 음료랑 주스, 생수, 그리고 차를 먹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음료로 게토레이가 있죠. 한국에서는 포카리에 밀려서 조금 애매한데 전 세계 기준으로는 게토레이가 업계 1등이에요. 그리고 차는 퓨어 리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제품은 아닌데 그것도 업계 1등이고요. 주스는 트로피카나가 펩시 거예요. 이것도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주스보다는 스파클링이 유명하죠. 전설이 된 광고가 있어가지고. 다음으로 식품 쪽도 손을 대는데 잘 나가요. 건강식으로 케이크 오츠가 있는데 한국 마트에 가도 보이는 물건이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나는 이게 시리얼 코너에 있길래 시원한 우유에 말아먹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죽처럼 해먹는 거더라고. 그 위에 토핑이나 시럽을 올리고 먹는 거를 방금 영상 보고 알았어요. 과자에서도 아주 괜찮은 걸 가지고 있어요. 프리토 레이라는 회사인데 도리토스, 치토스, 선칩, 레이즈가 다 여기 거예요.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한 과자들이죠. 보다시피 건드리는 사업들이 거의 다 잘 돼요. 콜라 전쟁에서는 펩시의 패배가 거의 굳어져가는 느낌인데 펩시가 다각화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 매출이나 실적은 더 좋아요.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선 이겼다 라는 말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코카콜라가 압도적이지만요. 미국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상징성도 있고 미국인들의 추억이나 자부심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가총액도 코카콜라가 더 높아요. 이제는 단순히 경쟁자라기보다는 갈라서서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주요적으로 체크에 대한 사항들을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사업 계획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좀 같이 보면서 기업이 가져야 되는 전략을 같이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창업을 왜 했는지, 창업에 대한 동기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전과 우리 회사의 비전,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심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글을 잘 쓰세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 5명이 그 글을 다 읽고 동시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요. 사업계획서 무지하게 잘 썼는데 그런데 이 기업이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원님들이 왜 다 이해가 안 됐을까요? 쓰신 분이 이해가 안 되게 썼겠죠? 자, 그럼 쓰신 분이 왜 이해가 안 되게 글을 썼을까요? 맞아요. 본인이 본인 사업을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분은 창업이 하고 싶은 건 맞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아직 고민이 덜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업을 그러면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한 줄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내 사업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어떤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까지만 얘기하고 그건 제가 강의 중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저희 회사는 25세의 젊음을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 미오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이름과 다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제품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어제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우승하셔가지고, 그죠? 우승은 여기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선물을 드릴 건데,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일단 좀 같이 보면서 볼게요. 제가 원래 그 일반 강의에서는 이제 욕도 좀 많이 하고 기업명도 좀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저기 뭐 보시다시피 지금 많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 계속 스킵 하고 있거든요. 남으면 안 되니까. 혹시 알아요? 제가 나중에 정치할지? 그죠? 정치해야 되는데 이거 기록에 남으면 안 돼서, 제가 이제 스킵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네, 저희가 그 우승한 팀만 드리지 않고요.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홍삼이랑,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것 이제 보시고, 한번 보세요. 예뻐요? 패키지 예뻐요? 네, 그 패키지 만드느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ven처기업은 그렇게 힘들어요. 별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민해야 돼요. 네, 제품 시식은 저희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하지 않고 살짝 드시면서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어디 가서 설명하더라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제품 보니까 뭐예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컨셉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자, 제품 하나만 좀 뜯어봐 주실래요? 제품 하나? 오, 좋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따주세요. 이지컷 있어요. 이지컷. 이것도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뜯기 편하시게 이지컷을 넣었어요. 네. 그렇죠. 신기해요. 액상이 아니죠. 네, 보통의 그 홍삼 제품은 대부분 액상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액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도 안 흘러내려요. 꾹 눌러보세요. 밑에 쭉? 그래요. 예, 젤리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먹고 나서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다 먹어요. 소비자 니즈 반응을 조사했더니 꼭 다 먹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벌써 쏙 하고 다 먹었어요. 네. 그리고 맛이 어때요? 그렇게 쓰지 않지요. 네, 대부분의 홍삼 제품은 맛이 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쓴맛이랑 이제 이런 그 소비자 반응 조사를 한 것 통해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예요?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자 하는 명확한 컨셉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어떤 컨셉?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성분을 한번 보세요. 뭐 또 특이한 아이가 막 들어갔는데. 쌍아야.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컨셉 자체가 어제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단백질 컨셉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드신 거에는 곤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연 단백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제품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아니라 천연 제품을 활용한 단백질, 즉 콩, 그다음에 또는 이제 곤충.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드신 거는 일반적 그 제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건용. 그래서 이제 콩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지만 누가 나와요? 고객이 나오죠. 내가 팔 고객. 자, 지금 여러분 그 패키징 디자인 보시면 제가 그거 시장 가서 만들려고 그렇게 패키징 했을까요? 패키징 한번 보세요. 나름 되게 고급스러워요. 나름 살짝 그 아이디어의 컨셉이요. 샤넬과 조금 비슷하게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패키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했죠.
우리가 이제 고객에게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컨셉을 또 사업 계획서 안에 녹아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예요. 이 사업을 통해 어떻게 그 벌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녹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같이 조금 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의 그 목표, 이거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업 배경에 대한 명확한 배경 및 동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보다는 약간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내 이야기를 꾸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심사할 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템이요, 진짜 별로였었어요. 아이템이 이미 너무 많이, 뭐 별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그 사업성이 별로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점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면 심사를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심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 배경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그 심사받고 있는 장소가 어디실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전에 맹장 수술하시고 오후에 심사를 받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격을 시켰어요. 저 정도 열과 성이면 절대 이 사업을 없진 않으시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 사업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대면 심사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가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자, 코카콜라도 아까 보니까 기업이에요. 그렇죠? 기업이다 보니 미션과 목표가 있죠. 이 코카콜라의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게 이 기업의 미션이에요. 자, 그럼 전 세계의 갈증을 해소시키려면 전 세계의 코카콜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납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션은요, 정성적 목표예요. 즉 카운트할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목표를 얘기해요. 자, 그 밑에 목표는 뭐예요? 정량적 목표예요.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미션과 목표는. 자,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살짝 해봤어요. 그래서 조직의 사명은 저희가 이제 조직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는 이 조직의 존재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시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술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예요? 군사 용어죠? 네, 군사에서, 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자. 이것도 영상에 남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기업 사례를 해야 되는데, 앞에 두 글자만 그냥 할게요. 스타 땡땡이 있고요. 할리 땡이 있고, 또 하나 얘기하면 좀 그런데, ED 아가이고, 그죠? 이제 세 개 기업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커피를 얻어먹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 가고 싶으세요? 스타벅스요. 제가 오늘 커피를 얻어먹는 날이에요. 스타벅스를 가요. 제가 오늘 커피를 10잔을 싸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스타벅스 가요? 큰일 나요. 그쵸? 이디야 가야 돼요. 자, 명확해요. 제가 얻어먹을 때는 어디? 스타벅스. 내가 써야 될 때는 이디야. 자, 그런데 가운데 선택받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죠? 잠깐 얘기했었던, 제가 그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다른 데도 되게 많아요. 다른 데도 되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할리 사장님.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들은요, 내가 지금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를 팔지만 소비자는 커피 이외에도 다른 무언가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치예요. 제가 이제 그 전시회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가보면요, 오, 예쁘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공예심사도 되게 많이 해서, 아, 너무 예쁘다. 우와. 그리고 사진 않아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고객이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너무 예뻐요. 만족해요. 자, 그럼 고객 가치는 뭐냐면 너무 예뻐요를 제가 외치지 않았지만 집에 벌써 이걸 사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가져왔어요. 즉 돈을 내고 이걸 구매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은 고객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 가치의 영역은 뭐예요? 교환의 영역이에요. 뭘? 돈을 주고 물건을 파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할 때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커피숍들이 있지만 요거는 되고 요거는 사람들이 잘 선택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프랜차이즈도 어떤 거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주고 있는 가치가 명확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게 있니? 없니? 뭐 요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작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템의 기능, 성능, 용도에 대해서 창업의 미션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고객에게 어떠한 차별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고객이 명확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마트가 하나 있어요. 하이 할 때 하는 마트에 가서 제가 오늘 냉장고를 사러 가는 거예요. 냉장고를 사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S 브랜드의 그 냉장고 옆에 가서 우와 너무 좋아. 뭐 기능이 뭐 음성도 다 되고 뭐 버튼 하나에 다 열리고 막 되게 좋아. 그리고 우리 집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집에 한번 지금 상상 속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집에는 S 브랜드 게 있나요? L 브랜드 게 있나요? 냉장고만. 네, 대부분 L 브랜드가 많죠. 아까 S에 가서 감동했는데요. L에 대한 그 냉장고가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냉장고의 구매권은 대부분 여성분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L사의 제품은요, 우리 집 어디에다 놔도 좀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디자인에 굉장히 강점을 줍니다. 근데 S 브랜드는 기능에 강점을 두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 결정권이 있는 집을 가보면 S 브랜드 게 좀 많고요. 여성분들의 결정권들이 좀 많다 하는 데는 이제 L 브랜드가 많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번엔 TV로 가볼게요. 텔레비전을 사러 가는 거예요. 자, 얘는 우리 집에 어떤 텔레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TV가 뭐예요? 그쵸? S 브랜드가 좀 많죠. 왜요? 리모컨이 일단 좀 복잡해야 돼요. 구매 고객이 대부분 남성분들이죠. TV의 주도권은 대부분 남성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기능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다 쓰지도 않는데 일단 복잡해요. 기능이 별로 없으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같은 가전제품인데요. 이것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선택받는 브랜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명확하게 타겟을 정해놓고 이 타겟에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놔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고객을 막 찾기 시작해요. 물건 다 만든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을 먼저 설정해 놓고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컵을 만들 거예요.
컵을 만들겠다는 아이템을 정했어요. 나는 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봐요. 컵은 주로 누가 사용하시죠? 하면 30, 40대 여성이요. 아, 그러면 그 구매 고객도 네, 30, 40대 여성이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했죠. 30대는 29세와 비슷한 사고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40대는 49세까지니까 51세 여성까지가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그럼 뭐예요? 20대에서 50대까지의 범위죠. 그럼 이 세대는 같은 걸 원하나요? 아니죠. 전혀 틀리죠. 그래서 범위를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면 30에서 35세요라고 줄여요.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기해요. 자, 30에서 35세 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30에서 35세 여성은요, 크게 결혼을 한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있습니다. 다시, 결혼을 한 여성은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가 있는 여성이 있고요, 아이가 없는 여성이 있어요. 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여성은 어떤 컵을 좋아할까요? 그렇죠. 일단 안 깨져야 돼요. 뭐 뽀로로가 그랬든 뭐가 그랬든 뭐 상관없어요. 일단 안 깨지는 플라스틱 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고객은 어떤 컵을 좋아할까요? 아, 그렇죠. 예쁜 컵을 좋아하죠. 그리고 하나를 사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세트를 사죠. 일단 2개를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컵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컵을 만들어야 돼요? 예쁜 컵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2개짜리 커플잔을 만들어야죠. 이게 돈이 되잖아요. 플라스틱 컵 만들면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유리컵이라든가 플라스틱 컵을 만들어 놓고 고객을 찾기 시작해요. 요거 우리가 창업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설정해 놓고 어떤은 나중에, 왜 나중에? 고객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컵을 만들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만 먼저 정해 놓고 어떤은 나중에 만들어야 된다. 아이템과 어떤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목적지지요. 목적지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 자,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가는 방법에는요, 기차, 버스, 비행기,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한 전략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오늘 기차, 버스, 비행기, 자가용, 자전거 다 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쵸? 나라는 한 사람이 이걸 다 타고 갈 수 없어요. 나는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자, 벤처기업은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대기업은요, 이 모든 전략을 한꺼번에 구성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벤처들은 이게 지금 여력이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사업 계획서에 우리가 다 한다라는 전략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기, 중기, 단기의 전략을 나눠서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차를 선택을 할게요.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오늘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KTX 너무 빠르고 너무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 비싸요. 돈이 없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를 타고 갑니다. 자, 무궁화. 너무 싸고 너무 좋아요. 허리가 나가 있겠죠? 부산에 도착하면 제 허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ITX를 탑니다. 그죠? 금액도 중간, 속력도 중간. 자, 이때 이제 그래서 저는 ITX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업은 투자도 많이 받고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뭘 타야 돼요? 그렇죠. 그럼 KTX 타면 돼요. 자, 우리 기업은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럼 뭐예요? 허리에 파스 붙이고, 그쵸, 무궁화 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술들은요, 뭐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의 역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 자원은요,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전술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기차라는 전략에서 전술을 KTX, ITS, 무궁화를 잡았어요. 자, 전략은 기차를 잡아놓고 가끔 전술을 우등버스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맞지가 않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심사 때 그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일치하는가. 자, 그래서 전략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저 이 그림 그리느냐고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연구 많이 했거든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자, 맨 끝에 꼭지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사명은 흔들려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명은 흔들려서 안 됩니다. 자, 맨 밑에 전술 어때요? 가장 넓게 포진되어 있죠? 전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돼요. 기업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은 저원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대량 생산, 그래서 규모에 기초한 전략, 전문화, 지금 여기도 지금 전문화되어 있는 장비들이죠. 그다음에 유연한 생산 운영, 즉 고객의 수에 따라서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생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서비스, 여러 가지 전략 등이 있습니다. 요것도 원래 제가 기업명을 하나씩 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기업명이 너무 많이 진짜로 노출이 좀 많이 돼서 요거 넘길게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즉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모델을 살짝 요거까지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민이 좋아하는 쿠쿠라는 밥솥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밥솥을 사야 되는데 제가 그 밥을 전혀 해 먹지 않아요. 그래서 밥솥 가격을 몰라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8만 원대부터 막 가격이 엄청나요. 500만 원대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집 앞에 땡땡마트에 갔어요. 갔더니 한 20만 원 정도면 이걸 사더라고요. 밥솥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 가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밥솥 사시면 보통 몇 년 쓰시죠? 여러분 집에서 몇 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한 10년 쓰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 5년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20만 원짜리 이 밥솥을 저희가 오늘 다 사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10년 동안 밥솥을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럼 이 기업은 10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라 했잖아요.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저 기업 어떡하지? 하고 쿠쿠 밥이라고 검색어를 치니까 네, 1등이 밥솥이 나와야 되는데요. 고무 패킹이 나왔죠? 자, 얘가 바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밥솥은요, 판매 수익이에요. 즉, 고객이 이 밥솥을 사야지만 이 밥솥을 사세요라고 내가 광고를 막 해요. 제발 우리 밥솥을 사주세요. 광고 들어가요. 이거 판매 수익이에요. 얘는 제로예요. 자, 우리 고무 패킹 사세요라고 광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지요.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고객이 스스로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고무 패킹을 사러 오나 봤더니 5년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매일 밥을 해 먹는다고 하면 자, 압력밥솥은요. 고무 패킹이 있으면서 압력이 새어 나가는 거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무 패킹은 열이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요. 그러면 압력이 새어 나가죠. 그럼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고무 패킹을 다시 갈아주는 거예요. 이걸 5년 동안 약 3번 정도 합니다. 근데 1회 교체 비용이 약 3에서 4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3, 4, 12. 괜찮아요. 나 아까 2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고쳐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3년 차가 됐잖아요. 우리 집 밥솥에 손잡이가 없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밥솥
또 여러분 밥솥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코팅이 벗겨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심한 데는 추가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아서 이렇게 내가 끌어줘야 돼요. 그죠? 자, 이게 보통 3년 차에 일어납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왜? 요때 교체 비용이 약 8만 원 정도 나와요. 자, 이미 고무 패킹 갈고 요런 부품 갈면 밥솥 하나 가격이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집에서 보통 밥솥을 몇 년 쓰세요? 라고 했을 때 10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활동들을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요, 금성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이 젊으신 친구분들이 있어서, 한 두 분 정도 지금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네. 금성이란 브랜드는요, 우리 동네 나무 밑에 노인정에 가보면요,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요. 땡땡땡땡땡. 그런데 이제 L 브랜드의 선풍기는 잘 안 돌아가요. 그렇게 오래 지금 한 20년씩 쓸 수 없어요. 왜요? 옛날에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튼튼하게 만드는 엔지니어는 잘려요. 왜? 우리 기업에 이윤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했는지, 오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했는지, 잘 이해하면 저희가 이제 강의를 여기서 끝낼 거예요. 자, 프린터기 4만원, 3만원, 5만원, 뭐 이렇게 해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걱정돼요. 저 껍질, 그죠? 안에 부품, 또 유통, 대부분 또 뭐 중국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저 배를 타든 항공을 타고 와요. 절대 안 남죠? 3만원, 5만원에 팔아서.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잉크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죠? 자, 그럼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뭐예요? 그렇죠. 잉크죠. 그죠? 자, 공기청정기. 얘 이제 바로 나오죠?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뭐예요? 그쵸, 필터예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 내가 하고 있는 창업에서 이렇게 한 줄로, 그래서 즉 제품을 파는 거는 제품 수익이에요. 제품을 팔지 않고 고객이 스스로 와서 자꾸 구매를 해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기차를 만들어요. 우리 어제 했었던 것처럼. 제 고객은 누구죠? 어린이는 아니에요. 그죠? 내 고객은 누구예요? 엄마지요. 왜요? 그렇죠. 엄마가 돈을 내지 어린이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거 기록을 해놓으세요. 어린이는요, 사용처예요. 사용처. 엄마가 구매처죠. 그래서 장난감을 보면요,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활동에 좋은, 이런 표현들이 써 있어요. 왜 장난감을 만드는데 머리가 좋아지고 두뇌 활동에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엄마가 구입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객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봤었던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천천히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혹시 알아요? 내년에는 여기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서 계실 수 있으시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창업을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이었고, 그래서 1시간도 이제 다 종료가 됐고, 중간중간 이제 살짝 넘겨지는 부분에서 조금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업명이랑 막 사례를 되게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 나오면 제가 아까 했지만 정치활동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또 어제 한 게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선물 하나 드렸으니까 가져가셔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진혜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창업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그런데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도전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창업, 특히 벤처 기업이 어떻게 스타트업을 하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해주는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자, 유튜브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현재 여기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과 지금 대학원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좋은 주제로 비즈 포럼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비즈 포럼 제2회 비즈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